요번에 ISA 개편안 같은 거는 모든 게 장기 투자를 장려를 해야지. 야, 2배를 해봐, 3배를 해봐. 그러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부도 뭐 업계도 자꾸 몰고 가는 거는 그 선한 투자가를 진짜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 외환시장은 사실 달러원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이슈는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이지만 글로벌 달러가 좀 안정됐다고 보면 달러원은 사실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정부가 최소한 부동산 잘 안 풀리고 있죠. 금리도 잘 안 풀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환율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의 수급을 보면 기업들은 상당 기간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들고 있는 달러 다 팔 거예요. 그거는 풀렸는데 반대쪽에 미국한테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의 투자, 기업이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투자하려면 다시 사야 되고 개인들의 해외 투자, 그 다음에 부유층의 외화 유출, 이 네 가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느냐 뉴스를 잘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달 동안 못 빼긴 했었는데 그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뭐 복귀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문제는 지금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 주요 뭐 근거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논리들은 해주시겠지만 그냥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좀 변동성이 그래도 7월보다는 좀 잦아질까에 대한 뭐 기대 반, 희망 반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7월 중순에서 말에 있었던 변동폭보다는 8월 들어서 약간은 잦아들긴 했는데 그러면 좀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예전 시장처럼 좀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요즘에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변동성이 줄었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며칠 동안 줄었는데 생각해보면 레버리지 ETF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뭐니 해도.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손절매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손절매도 되고 뭐 막말로 그냥 털려버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줄었고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진짜 레버리지 ETF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변동성이 커진 것인지 그게 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리밸런싱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밸런싱이 어떻게 이 변동성을 키우는데 영향을 준 건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ETF 리밸런싱을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뭐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 게 아니고 두 주를 사는데 현금으로 그냥 두 주를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든 뭐 어쨌든 원금을 다 내지 않고 사는 걸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가능해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거는 하나는 선물, 하나는 ETF.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물을 사게 되면 선물을 내가 100원을 가지고 200원어치를 샀든 뭐 10원으로 200원어치를 샀든 간에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오른 만큼 다 올라요. 예를 들어서 10% 올리면 10% 곱하기 2, 30% 올리면 30% 곱하기 2, 30% 빠지면 30% 곱하기 2, 그래서 60%가 빠지는데 ETF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ETF는 리밸런싱의 이슈가 생기냐면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100원을 받아가지고 200원의 리스크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AUM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뭐 현금이라 그러면 되겠죠. 현금이 100원이 있는데 리스크는 200원 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얘가 5%가 올랐어요. 그럼 100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110원이 됐겠죠. 두 배 했으니까 5% 그러니까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10%가 그렇죠. 오른 그러니까 거죠. 당연히 산 사람들은 두 배 오르기를 기대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대로 했으면. 그럼 110이 됐을 거고 리스크는 200이었던 게 5%가 올랐으면 210이 됐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장 끝나고 보면 100이었을 때 리스크가 200이었는데 지금 110인데 리스크가 210이죠. 220을 맞춰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는 ETF이기 때문에 매번 사람들이 사고 팔거든요. 사는 어느 순간에 산 사람도 이거는 두 배로 오르고 두 배로 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맞춰 놓으면
110을 갖고 있는 사람이 210밖에 안 되니까 2배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소위 이제 괴리율이 발생. 그렇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밸런스를 맞춰 갖고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반대로 되면 내려가면 팔아야 되고 네. 100이 90이 되고 200이 190이 됐으니까 180을 맞추기 위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랐을 때 사게 되면 항상 비싸게 사게 되죠. 네. 내렸을 때 팔면 항상 싸게 팔게 되죠. 그러면 선물은 그냥 일자로 가는 거고 ETF는 뭔가 이 ETF 매니저가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럼 ETF가 선물에 비해서 뭐 불리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 ETF가 좋죠. ETF는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불타기를 하니까 이게 더 좋아요.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비쌀 때 사고 그 다음날 내려오니까 팔고 비쌀 때 사고 내려오니까 팔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리밸런싱 중에 또 헷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게 외국 펀드들이 글로벌 펀드들이 아시아 펀드 뭐 글로벌 펀드를 해서 주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리밸런싱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안 하고 외국인은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펀드 매니저가 한국, 일본, 미국 해서 다 100원을 갖고 있는데 10원씩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한국만 갑자기 2배가 탁 됐어요. 그럼 한국은 20, 나머지는 10, 10, 10, 10이 돼 있으니까 원래 10%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게 20%를 갖게 됐잖아요. 실제로는 뭐 19.5쯤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을 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실은 9 정도 팔겠죠. 뭐 하여간 거의 절반 오른 만큼은 다 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아까하고 반대예요. 이거는 팔 때 항상 올랐을 때 팔아요. 예. 그리고 만일에 10이었던 게 50%가 내려와서 5가 되면은 다시 10을 채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쌀 때 사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리밸런싱은 아까하고는 반대로 일방적으로 올라가면 손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한테 일어날 가장 큰 일이 지난 변동성을 늘렸던 게 레버리지 ETF가 맞냐고 얘기할 때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리밸런싱은 사실은 순간순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순간순간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ETF 매니저들이 뭐 삼성이든 해외에 있든 누구라도 ETF 매니저들이 이걸 계속 순간순간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은 장마감 직전에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2시간마다 할 수도 있고 마치 뭐 옵션에 감마 트레이딩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예. 옵션 감마 트레이딩은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그런데 이 ETF 트레이더들이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200%를 계속 맞히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계적이란 말은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S&P 퓨처스에서 기계가 트레이딩하는 비율을 뭐 50%부터 90%까지 보거든요. 되게 뭐 레인지가 너무 커서 의미가 없지만 이게 기계가 트레이딩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계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기계가 이렇게 삐삐 소리 울리면 하라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준 거거든요. 네. 그게 50에서 90%면 이 ETF 이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를 기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기계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트레이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AI 트레이딩이 늘어난 거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한 거와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반대로 한 게 한꺼번에 오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르고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기계들은 한 번 사면 다 같이 따라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저보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장 막판의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 기계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거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1초 후에 100원에 샀던 사람이 1초 후에 95원에 못 팝니다. 그런데 기계는 팔거든요. 아, 이거는 돌아가는 거네. 그래서 기계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트레이딩의 그 다이나믹을 많이 바꿔가지고 실제로 많이 움직이게 했다. 그거는 저는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순식간에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변동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되면 괴리율이나 음해복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일 텐데 또 외국인의 리밸런싱 차원에서 설명해 주실 때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오히려 그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가 항상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ETF 경우는 선물하고 비교하면은 ETF 리밸런싱은 왔다 갔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펀드들이 하는 리밸런싱은 한쪽으로 쭉 가면 망하는 거예요. 네. 20이 됐다고 그래서 반을 팔았는데 이게 또 2배가 되면 안 파니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반대고 리밸런싱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올랐으니까 비중이 다 깨졌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팔면은 한국 주식이 나빠지니까 팔지 마 이렇게 압력을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 많이 올랐는데 조금 내리면 내리는 거지 그거를 또 그냥 한 방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말렸잖아요. 예. 국민연금 리밸런싱 못하다가 내려와 버리니까 네. 이제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금액적으로 얼마일지 모르지만 뭐 180조라고 하지만 그건 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다 팔았을 때 얘기고 리밸런싱만 했다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서 손해를 본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그냥 주식을 한 배로 사는 거하고 또 선물로 사는 거로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사는 거하고 이렇게 ETF를 하고 또 펀드들이 주식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다가 여기에 기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요번에 헤지펀드 하나 잘못돼 가지고 네. 또 시끄러웠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4배 레버리지 한 겁니다. 우리 네. 개인들이 2배 레버리지 하듯이 4배 레버리지 했고 금액이 450억 불이었고 네. 당연히 4배 레버리지 해갖고 10% 빠지고 20% 빠지면 당연히 마진콜이 들어왔을 것이고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A라는 상품하고 B라는 상품이 있는데 둘 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격은 5% 정도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하나요? 이론적으로 덜 움직이는 걸 선호하죠. 이게 우리 경제학, 경영학에서 배운 거잖아요. 위험 회피. 한국 투자자는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이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그냥 느낌적으로 그런 거지. 어떤 투자가도 5%라는 게 있다면 작게 움직이는 거를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이 5%면 주식의 기대값은 7%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움직이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나의 불안감을 네. 보상해줘. 한 2%만 더 주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난리를 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난리를 쳤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바뀌었나요? 뭐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회사는 그냥 그 회사로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야 지네들은 엄청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런데 예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밸류가 있나요? 안 움직이는 게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변동성 막 커지고 이 쌩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거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10% 정도 오를 것 같은데 그런데 변동성이 크니까 난 더 싸게 사야 되겠어. 그런 게 작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안 좋은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절대 밸류에도 저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야, 잘 됐네. 여기서 떼돈을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분이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하고 글로벌리 펀드 매니저들은 다 많이 움직이는 거는 프리미엄을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 생각은 첫 번째 변동성은 줄어들 것 같아요. 조용해졌어요, 좀. 그 ETF도 많이 없어지고 해외에 있는 헤지 펀드들도 몇 명 없어지고 그리고 다들 좀 차분해져서
변동성은 많이 줄었고, 그러면 변동성이 줄은 이후의 결과를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도움이 됐느냐, 코스피에 도움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줬다. 저 두 회사는 항상 이렇게 손이 많이 타는 주식이다. 그렇다면 프리미엄을 더 달라. 프리미엄을 더 달라는 것은 더 싸게 거래해달라. 이런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서 전체적으로 두 회사에 나쁜 영향을 줬고, 그 두 회사가 우리 코스피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코스피에도 나쁜 영향을 줬고, 앞으로도 그 자체로서 보면은 좋은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수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주가가 40% 빠질 동안에 펀더멘털이 그 40% 빠질 만한 뭔가 있었느냐, 감소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지 수급적으로 우리가 수급 논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해외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이런 변동성에선 요구하다 보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부터의 어떤 수급도 되돌아오기에 약간 좀 챌린지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다만 또 얘기를 해주신 김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모두가 성에 안 차했고 비판을 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로 어쨌거나 변동성이 살짝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약발이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엎어졌던 물을 쓸어 담기에는 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시작한 이유를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환시장 방어. 그게 정확하게 그 얘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해외에서 ETF를 하니까 야, 해외에서 2배짜리 3배짜리 있으니까 자꾸 그거 사니 국내에서 만들면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그 해외에서 하는 거하고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우리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가는 부분이 최근에 진짜 서학개미 뭐뭐해서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국내 투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발력을 진짜 과소평가한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야말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금융위 금감원은 뭐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물어붙인 거고, 그럼 결국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정책 당국에서 해야지, 자꾸 정치적인 느낌이 들어와서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일에서 시작했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이 벌어지면서 또 외환시장은 또 오히려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쨌거나 달러원은 내려왔습니다. 달러원은 내려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한번 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요 코스피 일봉 요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보시면 이거 진짜 금년 초거든요. 4,400이 9,000 얼마가 됐으니까 2배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온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5% 돼요. 그리고 지금 한 33, 4% 돼요.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었고, 나스닥 보시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한 뭐 2만 1,000이 2만 7천 됐으니까 뭐 얼마든 한 3, 40% 된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 내려온 거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코스피고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지금 전고점이 불과 2% 남아 있거든요. 우리는 33%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스닥이 2% 움직이면 코스피는 몇 프로 움직였습니까? 6% 또는 10% 움직였죠. 3배에서 5배.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올라갈 때는 그렇게까지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 난리를 치면서, 저는 펀더멘탈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이 난리를 치면서 내려올 때는 레버리지로 내려오다가 이제 와서 보니 벌써 S&P는 고점에 거의 다 가 있고, 나스닥도 불과 S&P 벌써 넘었나요? 불과 2%를 남기고 있는데 2% 오를 때 33%는 오를 수 있는 건지,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스닥이 10% 오를 때 코스피가 30%를 올리기는커녕 10%도 못 오르는 거 아닌지 네. 그런 이제 불안감을 남겼고 물론 펀더멘탈하게 보면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AI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AI에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중국이 또 반도체를 과연 만들어내는 생산력 능력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우려가 AI 전체에 비해서 반도체가 더 레버리지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조금 향후의 움직임에서도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또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미워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심이 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관심이 멀어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관련된 건 트레이딩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라 뭐 마이크론으로 한다든가 필라델피아 인덱스로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걸 하게 되면 따라는 가겠지만 그렇다면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전반적인 레벨을 올라가는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AI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면 주식이 미국 주식이나 전 세계의 주식이 다 좋을 때 지금 여기서 한국 주식이 얼마나 우리 코스피 주식이 얼마나 전고점에 더 빠른 속도로 전고점이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는 게 아니라 50년, 100년 후에 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치고 올라갈 때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가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 버린 것이 아닌가. 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커져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더 달라고 하고 또 난리를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네.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 키워놨고 예. 메모리 반도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얘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 진짜 메모리 반도체에 큰 일이 뭐 펀더멘탈하게 있는 거야?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보다 더 과장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요번에 이 난리 친 거는 뭐 9천 몇백에서 3천으로 6천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투자가들이 손해도 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큰 나쁜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한번 드리는 네. 말씀은 매크로 이슈를 봤을 때나 펀더멘털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뭐 크게 꺾이거나 바뀐 게 없다면 근데 주가 자체는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를 갑자기 올해 상반기처럼 막 2배, 3배씩 지금 기준에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다시 좀 회귀를 하려면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좀 답답해진 거죠. 네.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올라가서 안정되게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른 다음에 안정되게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오른 다음에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리니까 네. 그런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은 회사고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는 좀 더디게 갈 것이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반도체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피해서 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디게 가겠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5년, 10년을 본다면 펀더멘탈이 좌지우지 하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모든 시장이라는 게 펀더멘탈보다는 굉장히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심리가 한번 꺾인 게 좀 요번에 이 그 사태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래서 수급이나 어떤 변동성 측면에서도 다시 좀 안정화가 되길 바라겠고 그나마 이런 좀 흔들림 속에서 좋은 뉴스들을 그나마 찾아보자면 그래도 이제 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다시 이제 아시아 ETF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니까 뭐 수급적으로 꼬였던 거 조금이나마 좀 풀어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쭤볼 생각은 없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좀 슬로우해진다면 이게 오늘도 그 한 단면으로 나타난 것 같긴 한데 어떤
내가 반도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탑2가 부담스럽고 빨리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소부장 쪽으로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마침 이런 중소형주들은 지금까지 봤을 때 워낙 못 올랐고 수급적으로도 빈집이라 약간의 물량만 있으면 또 튀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 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딱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게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사서 뭐 20년, 50년 들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사서 오르면 팔고 뭐 그러는 건데, 개인 투자가들 특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네. 따라서 샀다가 또 물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요번에 긍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사실 너무나도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네. 그 관심이 좀 멀어지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좋은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외에 대한 관심이 워낙 올라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개인 투자가들 이제 서학개미 그 급증하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좋은 회사들에 대한 소외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또 어려운 게 어떤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쪽으로도 좀 돌아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관심을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나머지는 관심을 받는 게 좋다면 그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갈래의 또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실제로 뭐 투자자들이나 개인 고객분들도 뭐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 전화를 받을 때 실제로 미국 투자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짧은 네. 시기에.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보는 게 맞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 미국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우리보다 적고요.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수에 많이 하세요. 그렇죠. 생각보다. 근데 국내 투자는 지수보다는 진짜 네. 종목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은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좀 낫다고 봐집니다. 그냥 단순한 제 상식인데요. 개인들이 그 회사의 진득한 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개인들이 어떻게 어널리스트처럼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감각이 좋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아. 한국 주식이 좋을 것 같아. 중국 주식이 좋을 것 같아. 그런 큰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회사가 좋을지 모르면 지수를 사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작은 종목에 특정한 뉴스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 사면은 그 진득한 정보는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진득한 정보를 얻은 거면 내부자 정보예요. 그거는 범죄예요. 그리고 그게 가짜면 사기를 당하는 거고,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에 나간 개인 투자가들은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나가면서 지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가장 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장기 투자입니다.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S&P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채권보다 더 오르냐. 네. S&P의 시가총액이 늘었을 때 인덱스도 따라 올랐느냐. 지난 30년 동안 올랐거든요. 네. 코스피는 전혀 안 오르다가 네. 최근에 올랐죠. 상법 개정하고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 2년 전에. 그래서 3천에서 4천, 5천이 되면서 엄청 좋아졌는데 6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만 우리도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없었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진짜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점프해서 얘기하면 요번에 그 ISA 개편안 같은 거는 네. 너무 또 저번에 ETF 레버리처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국내 주식을 좋게 해야 되니까 해외 주식 못 사게 하고 국내 주식을 더 사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팔아야 되네.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꾸 세법도 가고 모든 게 장기 투자를 자꾸 장려를 해야지. 야, 2배를 해봐, 3배를 해봐. 그러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투자가 근로소득을 앞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정부도 뭐 업계도 자꾸 몰고 가는 거는 진짜 그 선한 투자가를 진짜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모든 것을 몰고 가야 되고, 지금 미국 투자가 한국 투자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20%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복잡한 ISA이고 뭐 할 거 없이 미국 S&P 인덱스를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사면은, 그러면 확실하게 복리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지난 30년 동안의 결과는 온답니다거든요. 코스피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고, 요번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한국 시장으로 많이 왔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의 결과는 해외로 뭐 나가겠다. 그게 뭐 당연한 반작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를 막는 방법을, ISA를 이제 미국 거 못 사.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근본적인 거를 자꾸 하려고 해야지, 자꾸 단편적으로 하면 그 결과도 당연히 단편적으로 나오고 부작용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나오는 ISA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좀 다시 손을 봐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을 보나, 그리고 그간 있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보나, 이 두 개 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도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대쪽에 있는. 그렇게 보이죠.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 투자하라는 건지, 돈을 뭐 2, 3년 내에 큰 돈을 벌라는 건지. 그런데 뭐 업계든 뭐 정부든 간에 개인 투자가들한테 단기간에 큰 돈을 버세요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갈 때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을 높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주식시장이 부동산시장보다,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별로 안 좋으나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식에 들어간 돈은 회사에 가서 생산적으로 가는 거고,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냥 집값만 올리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단기적으로만 가면, 뭐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해서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돈이, 그 주식시장에 몰려왔던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으로도 나가지만 부동산으로도 당연히 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처음부터 막아보자 하던 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로 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책을 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 개인 투자가들도 뭐 제 생각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라는 게 다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가지고, 투자는 진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를 평생 50년은 한다. 뭐 20세부터 70세까지는 한다. 그럼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2배 돼서 2배 되면 나머지 49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관건이다. 뭐 교과서 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돌이켜보면 맞는 말인 거죠. 참 그런데 그 문화가 잡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투자자들,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냥 본전만 찾으면 다 그냥 뺀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시장에 전혀 좋을 그런 양상은 아닌데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특히 수급적인 거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외환 시장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17원, 어떻게 해서 1500원대였던 게 급작스럽게 다시 1400원대 초반까지로 갔을 것인가.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사실 다 짚기로 하면 물론 뭐 금융당국의 개입도 있었겠지만, 그 중간에 하마오션의 수주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덕분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외환 시장에 대한 흐름은 요즘에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외환 시장이 뭐 주식시장만큼 움직인 거죠. 1,560원 간 게 지금 1,420원이니까 네. 얼마입니까? 140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하던 원달러가 내려온 건데, 이 그래프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이게
달러원하고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게 22년이면은 그 코로나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킹 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내려오고 100 근처에서 이 글로벌 인덱스는 주로 100 이후에서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잠깐 100 밑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또 거의 100 수준에 있거든요. 왼쪽에 달러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피크를 쳤다가 똑같이 따라가려면 이 동네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른 이유와 내린 이유를 그냥 조금 한 발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안정될 때 못 내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벌써 24년 정도만 해도 우리 수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벌써 반도체가 돌아서기 시작했고 특히 25년에는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원달러가 전혀 빠지지 못한 이유를 보면 당시에 한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수급이 아니라 미래의 수급이 걱정된 거거든요. 네. 그 미래의 수급이라 하면 첫 번째는 개인들이 해외로 계속 나가는 문제. 네. 그런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개인들이 해외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비중이 일본이나 홍콩의 투자가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렇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미국에서 자꾸 미국에다 투자하라고 쌩 난리를 치니까 그거를 좀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미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부도 미국한테 그때 뭐 관세 같은 거를 받아내기 위하고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지키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양보를 한 게 대미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어떻게 막말로 얘기하면 환율을 포기하고 비관세와 관세를 지킨 거거든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전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로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지켜졌지만 환율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게 환율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1,4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1,600원이 되는 거와 네. 1,200원이 되는 게 어떤 게 우리나라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위로 가면 숫자가 커지면 수출이 잘 되죠. 네. 밑으로 내려가면 수출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환율이 좋아지면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게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를 한 거거든요. 2013년에 달러엔이 80이었어요. 얼마 전에 160이었잖아요. 2배 됐거든요. 12년 만에. 그때 니케이가 5배 됐습니다. 18,000이었던 게 10,000 잡아줘도 5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으쌰으쌰 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 1,800 간다고 꼭 나쁜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위로 가면 결정적으로 나쁜 게 회사도 좋고 으쌰으쌰 하는 건 좋은데 개인들의 삶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가 되고 기업은 좋은데 개인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내려가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딱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가 좋고 나쁘고는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요 부분이 많이 올랐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서 찔끔찔끔 올라가니까 첫 번째로 정부가 한 대책이 1,460원 근처 여기거든요. 1,450원, 60원. 국민연금 보고 야 외환보 이거 좀 모자라니까 니네들이 좀 팔아 그랬어요. 그게 먹혔냐? 먹혔습니다. 그게 1,460원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정도 막혔어요. 글로벌 달러가 내려오면서 따라 내려오던 게 또 올라가니까 국민연금 보고 또 한 번, 두 번 먹혔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거마저 야 국민연금 이거 보고 안 될 것 같아 하고 달러가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뭐 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1,56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이게 7월 1일부터거든요. 네. 뭐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기업을 압박을 한 거죠. 국민연금을 압박한 게 아니라 기업을 압박했는데 크게 두 개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 니네들 수출한 거 그거 놔뒀다가 뭐 나중에 투자할 때 쓰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야 나라가 살아야 네가 사는 거야.
팔아. 이렇게 압박을 준 거죠. 물론 기업들이 뭐 알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지만 그런 압박에 견딜 수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나온 게 기억나십니까? 반도체 공장 새로 짓는 거잖아요. 네. 지역에 관계없이 엄청난 공장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네 해외에 투자하지 말고 국내에 트럼프한테 무슨 약속을 했건 나 잘 모르겠고 국내에다가 투자를 해. 그거를 약속을 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하고 뭐 국내에도 짓지 뭐. 솔직히 그거는 좀 오반가 아닌가 싶어요. 그 두 개 다 지면 좀 남는 생산 설비가 좀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양쪽에다 다 커미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커미트를 하는 순간 그러면 너네 뭐 달러도 바꾸셔야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7월 1일부터 많이 팔았고 제가 뭐 거기 CFO가 아니니까 얼마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DR 말씀해 주셨던 그게 300억 불 당시에 실제로 265억 불인가 됐거든요. 265억 불을 그때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억 불씩 팔아라.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팔면 원달러가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네. 말은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이거 다 팔아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딱 한 달 전이거든요. 한 달 내내 저는 팔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컸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가 더 있었던 게 7월 초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제가 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네. 근데 해외에 달러 있는 거 관세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어. 그리고 그거 안 파는 거에 대해서 세무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 달러 많이 갖고 있는. 와 이거는 못 견딥니다. 그거는 무슨 기업들이 불법을 해서가 아니라 먼지 털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7월 초부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속도가 이럴 때도 빨리 내려오지만 이때는 트럼프 때문에 내려온 거고 이게 그냥 완전히 갖다 꼭 이렇게 꽂는다고 할까? 네네. 이거는 기업들이 그냥 매일 파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연금은 최소한 1,440원에서 60원에 팔았는데 기업들은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달러를 해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 일단 팔아. 우리가 거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어 하다 보니까 많이 팔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게 달러하고 원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옌 원도 있고 유로 원도 있고 이런 거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하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로 보나 차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내려갈 때 1,46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차트상에도 여러 번 걸려 있고 국민연금이 팔았고 1,46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안 팔 거고 기업들도 손해나면서 팔아 그랬는데 완전히 틀렸죠. 제가 1,460원이 바닥일 거라고 얘기했다가 욕 아주 엄청 먹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이후에 60원이 더 빠져가지고 외환시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1,46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이후에 스탑로스 많이 했어요. 스탑로스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이 근처가 바닥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외환시장은 사실 달러원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이슈는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이지만 글로벌 달러가 좀 안정됐다고 보면 달러원은 사실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정부가 최소한 부동산 잘 안 풀리고 있죠. 금리도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금리는 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 잘 안 풀리고 금리도 잘 안 풀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환율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400원 얘기한 적도 있고 하니 1,339원 1,399원 90전이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00원 밑으로 한번 밀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수급을 보면 기업들은 상당 기간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들고 있는 달러 다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수급은 좋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1,300원, 1,200원도 갈 수 있거든요. 뭐 달러가 수급이 많은데 수출이 잘 되는데 요즘 수출 물량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외국 투자. 외국 투자가 급격화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조금 뭐 껄끄러운 문제지만 부동산에 연결해서 보면 이번에 부동산 세제라는 게 사실 거의 그 집값을 낮춘다기보다는 부자들한테 과세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과장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유세로 저는 보여요. 그럼 부유세를 자꾸 이렇게 올리면 그 돈 나갑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 나가요. 부유한 사람 나가면 세금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가 몇 명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은근히 크거든요. 네. 유럽에서 몇 개 나라들이 부유세를 올린다 그랬다가 프랑스가 올린다 그랬다가 프랑스에 있는 기업들과 부자들이 다 옆 나라로 옮겨버리니까 중간에 스톱했거든요. 지금 생각은 한국에 있는 부자들 나가려면 나가봐. 유럽처럼 쉽게 못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즘 나가기 쉬워요. 요즘 해외 영주권 받기도 쉽고 시민권 받기도 쉽고 자식들이 해외 사는 애들 사람들 워낙 많고 거의 유럽 수준으로 쉬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세 때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러원에 관련돼서 보면 포트폴리오 투자로 나가는 돈도 있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재산을 해외로 옮기는 수요가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얘기한 기업이 달러를 파는 분위기 이거하고의 수급상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뭐 더 좋을런지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는 수출이 잘 되면 기업들이 돈을 꼬불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 그냥 원달러 내려갈 것 같아요. 그게 한 변수고 과연 해외 투자와 해외 자본 유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느냐 그거의 두 가지의 뉴스를 잘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들이 본인의 자금을 해외로 이렇게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도 못할 뿐더러 그걸 어떻게 제어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리긴 그럼요. 했는데 네.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안정화되기 전에 항상 느꼈던 게 무역 수지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해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굳이 그렇죠. 환전을 하지 않고 해외에 계속 돈이 있는 거죠. 돌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무역 수지가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출입 지표가 잘 나오면서 원달러가 떨어진다는 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그래도 들여올 요인은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은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말한 대로 원래 기업이 투자를 해외에 하는 거를 국내로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네. 원래 해외에 투자할 돈을 해외에다가 좀 놔뒀는데 네. 팔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팔았다면 네. 이게 팩트라면 다시 사야겠죠. 다시 사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실물 쪽의 공급 우위가 미래에 대한 수급 때문에 전혀 달러원에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300원에서 1,560원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거는 풀렸어요. 네. 이후에 어쨌든 간에 기업들은 이제 팔 거예요. 그거는 풀렸는데 반대쪽에 정부의 투자, 미국한테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투자하려면 다시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개인들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부유층의 외화 유출 이 네 가지가 실물과 금융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는 달러원 움직이는 거 딱 하나였어요. 수출입이었어요. 무조건. 네.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변해서 수출입보다 더 큰 게 금융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으로 다 가 있던 거를 정부가 많이 돌려놨어요. 야, 수출하는 애들은 달러 생기면 팔아. 필요할 땐 사더라도 일단 팔아. 갖고 있는 놈들은 전부 내 조사할 거야. 이래 되니까 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 보고 야, 너 김순성 너 미국 주식 사지 마 그러면 뭐래? 그럼 사면 된다고요. 뭐래? 사면 되지만 기업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실물과 금융 쪽에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나 수출을 더 많이 해내는지 그게 한불 꺾일 것인지 아니면 더 가속화해서 돈을 많이 벌 건지 해외로 개인들의 자금이 정말 한국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실망감으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니면
그래도 해외보다 국내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가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의 초점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한 불과 3, 4개월 전보다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 3, 4개월 전에는 현재의 수급보다 미래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맞아 떨어질지가 관건이고 사실 정부는 외환보유고에 관련돼서는 거의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달러원은 지금은 일방적으로 내려왔지만 앞으로는 뭐 오르고 내리고는 반반일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수출이 잘 돼도 많이 오르고 또 해외 투자가 조금만 많이 돼도 또 많이 내리고 그런 순환이 달러원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인사이트도 얻게 되는 한편 시장이 지금 나아가줬으면 하는 방향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약간 엇갈리는구나라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정부의 뜻은 다 맞습니다.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하게 하고 네. 달러원을 안정시켜서 개인의 삶을 좋게 하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집값도 내리고 다 맞는데 그 정책이 조금 뭐랄까 단편적이라 그럴까 수가 너무 낮다 그럴까 네. 좀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현상이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한 수만 보지 말고 두 수 세 수를 좀 보셨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이벤트만 더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정책 사이드나 아니면 펀더멘털에 대한 매크로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러니까 좀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건 또 각국 중앙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나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방향성이 그러니까 속도가 위쪽으로 좀 갈 거라고 올해 안에 보시는지. 그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도 114까지 갔다 많이 100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달러 10년짜리 금리가 미국의 실질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4.65나 되거든요. 네. 꽤 높죠. 와, 미국 금리가 4.65거든요. 미국 국채를 사면 와 예전에는 3%만 돼도 뭐 은퇴자들이 다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 고금리가 가는 기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국 각 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요. 네.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요. 재정 적자가 많으면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뭐 전쟁 비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AI 회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그 사람들도 돈 빌려야 되거든요. 에코리 파이낸싱으로 다 해결이 안 되면 데트로 파이낸싱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국채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빌리기 때문에 금리가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잘 안 내려온 거는 안 내려오고 고금리는 갈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금리는 지금 현재 뭐 위로 아래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금년에 한 번 올리고 네. 내년은 모르겠다거든요. 네. 지금 4년짜리 10년짜리가 4.65, 2년짜리가 4.2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75 금년 말에 되면 5반 하루짜리 금리가 4% 되면 하루짜리 4%, 2년짜리 4.2, 10년짜리 4.65. 뭐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플랫하고. 그러니까 플랫하다는 건 언젠가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큰 움직임은 없다고 보면은 결국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네. 4.4에서 짧게 보면 4.4에서 4.7, 길게 보면은 4.5에서 뭐 5까지 보면은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5%를 비트하는 5%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무조건 5%를 주는 거예요. 네. 얘는 얼마 줄지 몰라요. 그러면 6%, 7% 줘야 되잖아요.
최근에 하이닉스처럼 움직이면 10% 줘야 되거든요. 밑으로 50%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려면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고 AI가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낮춰줘야 되니까 그 시기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빚더미 위에서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예, 떨어지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빚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기에는 AI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아주 묘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한국은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한국은행이 좀 자리를 잡고 해야 되는데 네.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외환과 금리. 네. 외환도 정부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외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다음에 금리 정책도 그야말로 물가와 경기 두 개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부동산을 보니까 금리가 꼬이고 있고. 그래서 원래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야말로 요즘 최근에 미국 연준도 독립성에 대해서 워낙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는 미국 연준이 항상 더 부러워 보입니다.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조금 정치 정부에서 벗어나서 좀 그야말로 고용과 경기 두 개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가와 고용. 예. 이게 참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에서 이제 뭐 매크로 이슈들 다뤘고 네. 그다음에 뒤에는 정책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수급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금리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금리와 외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한다고 분석이 되는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가 높으면,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잘 안 빠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달러는 자꾸 오른다고 자꾸 치우치게 생각하는 편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 많이 빠지는 거를 놓쳤는데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거의 안 빠집니다. 그게 지난 한 50년 동안 미국 금리가 오를 때 달러가 내려온 경우는 뭐 3번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한 달러가 빠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저 달러보다는 고달러, 그러니까 약 달러보다는 강 달러를 기본적으로 깔고 모든 거를 준비하는 것이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참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할 법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중간 선거 앞두고도 별 액션이 아직까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트럼프의 달러 정책에 대한 사실 헷갈리는 대목은 트럼프는 항상 약달러를 말을 하잖아요. 네. 베슨트도. 네. 그렇지만 하는 정책은 전부 강달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약달러를 어느 정도 원하는데 아시아한테 수출을 많이 하니까 유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베슨트 이 여우들이 하는 그 외환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그 뒤에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강한 달러, 약한 달러를 얘기할 때 그야말로 정말 하고 물음표를 해봐야지 이 두 사람이 아주 그쪽에 대해서는 진짜 속마음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속마음은 강달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달러는 아무래도 해외 투자 받는 거,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미국의 달러가 약해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나 베슨트의 코멘트 중에 외환시장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하고 좀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1시간 꽉 채워가지고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또 생각들도 많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또 뒤에 2부가 있으니 오늘은 대표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